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4일 목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2026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 이 두 거대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짜인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듣자 하니 K배터리 산업에는 양쪽에서 동시에 아주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모양새라고요. 네, 표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미국이랑 유럽이 꺼내든 카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가요? 네, 미국은 탈중국이라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고 있고요. 유럽은 친환경이라는 어찌 보면 더 까다로운 허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K배터리 입장에서는 두 개의 다른 시험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찍과 허들,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럼 미국의 그 채찍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존에도 FEOC, 우려 대상 외국법인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더 강력해진다고요?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훨씬 살벌하게 바뀝니다. 우려 대상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금지 대상 외국법인 PFE라고. PF예요? Prohibited Foreign Entity. 네, 그렇게 재편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중국 자본의 지분율 기준을 딱 25%로 못을 받고요. 이 기준을 넘는 기업은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겠다 이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PFE에 AMSC, PAEMSCR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약어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정리해보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제들의 핵심 목표는 미국 땅에서 중국산 재료나 자본 없이 배터리를 만들어야만 보조급을 주겠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가요? 와, 정확합니다. 완벽한 요약이시네요. 바로 그 한 문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와 실질적 지원 비율, MACR이라는 겁니다. MACR이요? 네, 특히 이 MACR이 아주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중국산 재료 없이를 수치로 강제하는 조항이거든요. 아, 중국산 재료를 얼마나 쓰지 말아야 하는지 그 비율을 딱 정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PFE가 아닌 기업, 그러니까 비중국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얼마나 조달하는가, 그 비율을 뜻해요. 이게 2026년에는 60%에서 시작해서요. 네. 매년 5%씩 올라가서 2030년에는 85%까지 맞춰야 합니다. 배터리 원가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사실상 중국산 소재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알겠습니다. 미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데 유럽은 좀 다른 방식을 쓴다고 하셨죠? 친환경이라는 허들이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유럽은 미국처럼 직접 돈을 쥐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아주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배터리 여권 제도입니다. 배터리 여권이라니?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배터리 하나하나에 출생증명서랑 이력서를 다 붙이는 겁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아, 2027년부터요? 네, 어떤 광산에서 원료를 캐서 어떤 공장에서 어떤 에너지를 써서 만들었는지 그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해서 디지털 ID에 기록하는 거죠. 이거로 등급을 매겨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 시장에서 판매할 때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와, 이건 단순히 중국을 배제하는 걸 넘어서 생산 과정 전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네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요구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 EU 집행위원회가 산업가속화법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잠깐만요. 그럼 CRMA, 그러니까 핵심원자재법에 배터리 여건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여기서 규제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유럽 영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자동차나 태양광 패널 같은 핵심 제품에 유럽산 부품 사용을 최대 70%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유럽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품 공급망까지 유럽 현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거대한 파도네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진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다행히 우리 기업들은 한 3, 4년 전부터 이런 흐름을 읽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각사의 대응을 보면 재밌는 점이 보여요. 어떤 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자재단에서, 삼성 SDI는 완제품 시장에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소재 기술단에서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탈중국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아, 각자의 강점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먼저 원자재 확보에 나섰습니다. 호주나 칠레처럼 미국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광업상체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서 PFA 규제를 원천적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반도 가장 탄탄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SKO는 동맹 전략을 택했습니다. 엑선모빌이나 SQM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국내 기업들하고도 손을 잡고 공급망을 아주 촘촘하게 짜고 있죠. 그럼 삼성 SDI의 전략은 어떤가요? 삼성 SDI는 틈새 시장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ESS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아, PFE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던 미국 전력망 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접수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규제를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배터리 종류 자체에도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특히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K배터리는 주행거리가 중요한 전기차 시장에 맞춰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에 집중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ESS는 차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고정해두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 주행거리보다는 안전성이나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진 안전성과 경제성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99.9%, 미국과 유럽에서도 90% 이상이 LFP를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된 거죠. 그렇군요. 뒤늦었지만 우리 배터리 3사도 이제는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핵심이 결국 누가 공급망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AI 시장은 그야말로 왕자의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오픈 AI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주요 AI 모델 성능 평가 플랫폼에서 구글의 최신 모델 제미나이3가 오픈 AI의 GPT를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1위가 바뀌었군요. 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 놀라운 역습 뒤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의 힘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라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고 구글에서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지 같은 그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구글이 검색, 유튜브, 광고 사업을 통해 쌓아온 바로 그 사용자 행동 데이터. 이게 바로 AI의 추론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AI의 원유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오픈 AI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어도 구글이 가진 데이터의 깊이와 넓이는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오픈 AI 천하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구글이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게 단순히 데이터 덕분일까요? 아니면 오픈 AI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성공 요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구글의 빠른 실행력인데요. 실행력이요? 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모두가 거대한 공룡 구글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죠. 하지만 구글은 그 위기 상황에서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부서를 신속하게 통폐합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오픈 AI는 샘 올트먼 축출 사태에서 봤듯이 내부적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조직 문화의 차이가 결국 기술 격차로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든든한 우군으로 여겨졌던 엔비디아의 투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공식 석상에서 오픈 AI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아직 최종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 리스크까지 부각된 거죠. 샘 올트만 CEO가 챗 GPT 품질 개선을 위해서 코드레드라는 비상 조치까지 선포했지만 한번 돌아서기 시작한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경쟁사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는 모습이네요. 클로드 개발사 엔스로픽은 대규모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기업 가치를 무려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길 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AI 패권 경쟁은 한 기업의 독주 체제가 아니라 구글, 오픈AI, 엔스로픽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자구도로 재편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이 AI 전쟁의 여파는 당연히 반도체 시장으로 번지고 있겠죠. AI 열풍이 메모리칩 공급 부족 사태까지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AI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 SSD, 그러니까 기업용 SSD를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와, 덕분에 3분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매출이 2분기보다 16.5%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많습니다. 6세대 제품인 HBM4가 내부적으로 양산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인 양산 승인을 통과했고요. 심지어 주요 고객사인 브로드컴의 성능 테스트에서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세대 디램 수주 소식도 있던데요. 소캠이라는 이름이던데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기술인가요? 소캠은요, 기존에 우리가 노트북 같은 작은 기기에 들어가던 디램 모듈을 대체하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기존 방식은 기판에 디램을 이렇게 꽂는 형태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속도에도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소캠은 디램을 기판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이라 훨씬 작은 공간에 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딱 AI 시대에 맞는 기술인 셈이죠. 그렇군요. 네,
엔비디아가 내년에 구매할 차세대 디램 소캠2 물량의 절반을 삼성전자가 수주하면서 초격차 회복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요? 네, 바로 전력과 소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소비량이 무려 20배 이상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배요. 그 많은 전력을 감당하려면 송전망부터 시작해서 전력 인프라 전체를 다 바꿔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전기를 보내려면 구리 전선이 필수적이니까요. 글로벌 송전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국내 전선업계에는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셈이죠. 전력 소비가 문제라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다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가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될 것이라고 예고했거든요. 아, 한 위치에 있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배터리 규제부터 지금의 AI, 반도체, 원전까지 그 배경에는 탈중국이라는 지정학적 흐름이 쭉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방부가 드론 주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드론의 핵심 부품 90% 이상이 중국산인데요. 90%나요? 네,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산 드론 1만 1,200여 대를 대량 구매해서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무려 11배나 늘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민간을 넘어서 군사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지표도 하나 짚어보죠. 이런 기술 패권 경쟁과는 별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던데요. 네,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중앙은행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12월 3일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겉은 차분했지만 속은 뜨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아,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뭐랄까 시장 전체가 가자 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요. 그냥 여기저기서 나 이런 재료 있어 하면서 몇몇 종목들만 툭툭 튀어오르는 어떻게 보면 좀 개별 종목 장세였죠.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주도 섹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툭툭 튀어오른 종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공통점이요? 바로 인공지능, AI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세상을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었죠. AI의 물리적인 세상으로의 확장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증거들을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AI의 두뇌가 되는 반도체. 둘째는 AI의 정밀함을 우리 몸에 적용하려는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에게 몸을 만들어주는 로봇과 그 인프라까지.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어제 시장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AI의 두뇌,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역시나 삼성전자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계속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핵심은 D램 가격 인상폭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4분기 D램 공급 가격을 3분기보다 무려 최대 70%까지 올려서 계약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70%요? 와... 네, 원래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도 한 50% 오르겠지 했는데 그 뚜껑을 그냥 훌쩍 열어버린 거죠.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이야 AI 서버 만드는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겠지만 이런 가격이 계속되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곳에서 자체 칩 개발을 더 서두르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건 계속 진행 중인 위협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AI 서버 기업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물량이 더 급한 거군요. 그렇죠. D램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지상 최대 과제입니다. 서버를 못 만들면 수조 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가잖아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공급자가 절대적인 위에 있는 시장이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소캠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그냥 기존 D램보다 더 좋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더 좋은 버전이기는 한데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트북 같은 데 쓰던 메모리는 SODIM이라고 해서 메인보드에 슬롯처럼 꽂는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캠은 메인보드에 바로 납땜해서 붙여버리는 방식이에요. 아, 그럼 사용자가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왜 굳이 그렇게 만들죠? 훨씬 얇고 전력 소모도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는 기기가 점점 더 얇아지고 배터리는 오래 가야 하고 데이터 처리는 빨라져야 하잖아요. 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차세대 표준인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이 속캠 물량의 절반을 삼성전자가 공급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 하나 더 파는 게 아니라 차세대 AI 하드웨어 표준을 삼성이 주도하게 된다는 의미라서 파급력이 훨씬 크죠. 반도체 쪽에서 또 하나 뜨거웠던 게 유리기판 관련주였어요. 아이비전옥스가 13%나 올랐는데 사실 유리기판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로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AR칩은 워낙 고성능이라 열도 많이 나고 회로를 더 촘촘하게 넣어야 하거든요. 아, 플라스틱으로는 한계가 온 거군요. 네,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열에 강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회로를 훨씬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AI 시대를 위한 꿈의 소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장점만 들어보면 완벽한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라서 깨지기 쉽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균열, 마이크로 크랙이라도 하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AI 칩을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이가 있어서 전체를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율을 잡는 게 이 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데 아이비전옥스가 바로 그 미세균열을 정밀하게 검출하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비싼 AI 칩을 버리지 않게 해주는 기술이다 보니 시장에 뜨겁게 반응한 거죠. 반도체가 AI의 두뇌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AI의 정밀함을 우리 몸에 적용하려는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 보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24%나 급등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맞아요. 신약보다는 복제약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서 시장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언의 핵심이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인 거죠.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들 하던데 이게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건가요?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투여하면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했잖아요. 네, 탈모나 구토 같은. 그렇죠. 무차별 폭격을 하는 셈인데 이 ADC는 아주 똑똑한 유도미사일입니다. 항체라는 미사일이 오직 암세포 표면에만 있는 특정 단백질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달라붙습니다. 와, 정말 SF 영화에서 보던 그림이네요. 그리고 그 미사일 탄도에 실려있던 약물이라는 폭탄이 암세포 안에서만 터지는 원리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한다니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바로 이 ADC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 대획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복제약 회사가 아니라 이제 ADC 신약 개발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ADC 분야에서는 지노맨 컴퍼니도 17% 오르며 강한 모습을 보였네요. 이 회사는 삼성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지노맨 컴퍼니의 강점은 신약을 발굴하는 플랫폼 기술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노나클리라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꾸준히 괜찮은 신약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계속 입증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회성 대박이 아니라 계속 금맥을 찾아낼 수 있는 탐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군요. 네, 과거에 스위스 제약사의 ADC용 항체를 기술 이전했던 이력도 있고 최근에는 영국 파트너사가 또 다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의 글로벌 임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플랫폼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인벤티지랩이나 뉴로핏 같은 회사들도 상승률이 높았어요. 네, 두 회사 모두 환자의 불표 현암을 해결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소아 희귀 내전증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기존 약은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걸 1, 2주에 한 번만 맞는 주사제로 바꾸는 기술인데 중요한 독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편의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기술이네요. 뉴로핏은요? 뉴로핏은 의료 AI 기업인데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돕습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효과는 좋지만 뇌부종 같은 부작용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 이슈가 있었죠. 뉴로핏의 AI 기술은 뇌 영상을 정밀 분석해서 이런 부작용 위험이 높은 환자를 미리 가려내거나 치료 효과를 추격하는 동반 진단 역할을 합니다. 의사가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LNK 바이오나 Y2 솔루션도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 회사들에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미국 시장이라는 명확하고 거대한 타겟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NK 바이오는 척추 임플란트 신제품이, Y2 솔루션은 미국 자회사의 황반변성 치료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결국 기술도 어디에 어떻게 파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AI의 두뇌와 그 정밀함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손과 발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로봇과 그 인프라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야 같아요. 맞습니다. AI 혁명이 실험실을 넘어 우리 집 거실과 수술실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들이 쏟아졌죠. 삼성의 공 모양 AI 로봇 볼리 관련주인 이렌시스가 움직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는 부품, 이게 로봇의 관절 같은 역할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터가 로봇의 근육이라면 감속기는 관절과 인대 역할을 해요. 모터는 그냥 쌩쌩 빠르게 돌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힘은 세지만 정밀하진 않죠. 네, 감속기는 이 빠른 회전 속도를 줄여서 아주 강력하고 정밀한 힘, 즉 토크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로봇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앞으로 30조 원이 넘을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 삼성의 핵심 공급사라는 점이 부각된 겁니다. 미래 컴퍼니는 수술용 로봇으로 23%나 급등했네요. 이건 해외 진출 소식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수술 로봇 레보아이가 아프리카 튀니지의 국립병원에 도입돼서 첫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출 계약 하나를 넘어서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에 KAO료 로봇에 깃발을 꽂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시장의 확산성을 제대로 보여줬군요. 이제 AI의 몸을 움직이는 피와 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들 말이죠. 콧칩과 비나텍이 슈퍼커패시터라는 부품으로 함께 급등했는데 이게 그냥 배터리랑은 다른 건가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UPS,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하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UPS는 정전 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보험 역할에 가깝다면 슈퍼커패시터는 평상시에 혈압 안정제 역할까지 합니다. 혈압 안정제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전압이 미세하게 출렁거릴 때가 많거든요. 이런 전력 품질 저하가 계속되면 비싼 AI 칩의 수명이 줄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슈퍼커패시터는 배터리보다 훨씬 빠르게 충전하고 방출하면서 이 전압을 칼같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거군요. 아, 보험 역할에 더해서 평상시 컨디션 관리까지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정전 시 비상전원 역할도 하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서버, 블랙웰의 코칩의 넥품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시대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전력 문제만큼이나 뜨거운 게 바로 열 문제죠.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열과의 전쟁이라고 하던데 오택의 급등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AI 서버는 전기 먹는 하마인 동시에 열 뿜는 난로입니다.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다 결국 멈춰버리죠. 오텍의 자회사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식혀주는 특수 냉각 시스템을 만듭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냉각 시장은 필수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ST이라는 종목도 10% 넘게 올랐는데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회사는 일종의 유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의 페가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 2위의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거든요. IST가 이 페가트론의 AI 서버 관련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아, 급성장하는 AI 서버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고속도로를 뚫은 셈이군요. 네, 바로 그렇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반도체라는 두뇌를 고도화시키고 로봇이라는 신체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그 신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력, 냉각 시스템 같은 신진대사 시스템까지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네요. 앞으로는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화려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를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숨은 주역들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것. 어쩌면 그게 AI 시대의 진짜 기회를 발견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